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0대 남성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선택을 해야 했다. 아들의 눈물인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인가. 그 순간 나는 몰랐다. 이 선택이 우리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몰아넣을 줄은.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로 65이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35년을 일하고 은퇴한 지도 어느덧 5년째다. 젊었을 때는 그저 열심히 일만 했다. 아내와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 명절에도 회사에 나가는 날이 많았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20평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평온했다. 아니, 평온하다고 믿었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 아파트는 신도시 외곽에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공원에는 늘 산책 나온 노부부들이 보였다. 나도 그들처럼 천천히 걸으며 남은 인생을 보내리라 생각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으로 노후 자금은 대략 2억 원 정도 마련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내와 둘이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예금 이자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외식도 할 수 있었다. 큰아들 민수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작은 딸 지혜는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다. 민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결혼한 지 9년째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다. 손주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원비며 교육비가 만만치 않다고 했다. 나는 손주들이 귀여워서 매달 50만 원씩 보태주곤 했다. 아내는 가끔 우리도 생활이 빠듯한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나는 손주들 얼굴만 보면 마음이 약해졌다. 주말이면 나는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으로 갔다. 몇 평 안 되는 땅이었지만 상추며 고추며 토마토 같은 것들을 심어 키우는 재미가 쏠쏠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머릿속이 비워지는 기분이었다. 회사 다닐 때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다. 아내는 텃밭에서 딴 채소로 저녁 반찬을 만들어 주었고 우리는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를 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다. 큰 욕심도 없었고 거창한 계획도 없었다. 그저 건강하게 늙어가다가 손주들 장가보고 시집 보내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다. 민수와는 한 달에 2~3번 정도 통화를 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는 안부 전화였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말, 아이들이 학원 다니느라 정신없다는 말, 그런 일상적인 대화들이었다. 나는 민수가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고 믿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요즘 야근이 많아서요라는 말에 나는 건강 챙기면서 일해라고 당부했다. 그게 전부였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나는 그냥 넘어갔다. 3달 전쯤이었나? 민수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아버지, 급한 일이 생겨서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별 생각 없이 통장에서 돈을 뺏어줬다. 자식이 급하다는데 안 줄 수가 있나? 민수는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라고 했다. 나는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 달 뒤 민수는 또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는 1,000만 원이었다. 아버지, 회사에서 프로젝트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제 몫을 못 채웠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큰 수익이 생길 거예요. 나는 망설였다. 1,0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아내는 무슨 투자가 그렇게 급해? 라며 걱정했지만 나는 아들이 하는 일인데 믿어줘야지라며 돈을 보냈다. 그 뒤로도 민수는 두어 번 더 돈을 빌려갔다. 200만 원, 300만 원. 그때마다 나는 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왜 이렇게 자주 돈이 필요한 걸까? 회사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 물어보려다가도 아들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아내와 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수였다. 하얗게 질린 얼굴에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다. 문을 열자마자 민수는 현관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다. 아내도 황급히 달려왔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민수는 한참을 울기만 했다. 어깨가 들썩이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민수를 거실로 부축해서 앉혔다. 물 한 잔을 건넸지만 민수는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진정하고 말해봐. 무슨 일이야? 내가 묻자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제가 그 도박을 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도박? 우리 아들이?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무슨 소리야? 너 정신 차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처음에는 회사 동료들과 가벼운 도박으로 시작했다고 했다. 온라인 카지노였다. 재미삼아 소액으로 하다가 한번 크게 따면서 맛을 들였다고 했다. 그때부터 조금씩 금액이 커졌다. 잃으면 따고 따면 더 크게 걸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얼마나 빚이 있는데? 내가 묻자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2억 원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2억 원? 평생 모은 내 노후 자금이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너 미쳤구나. 2억을 어떻게 갚아? 나는 소리를 질렀다. 민수는 계속 울기만 했다. 제발요, 아버지. 은행에서 채권 추심팀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통장 압류가 들어와서 카드도 쓸 수가 없어요. 마누라도 이혼하자면서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민수의 말을 듣는 순간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통장 압류. 그 단어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다. 대체 압류까지 될 정도면 돈을 얼마나 안 갚은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내는 민수를 보며 흐느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도 할 말이 없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아들이 불쌍했다. 저렇게 떨고 있는 민수를 보니 그냥 내쳐버릴 수가 없었다. 은행에서 언제까지 갚으래? 내가 묻자. 민수는 2주 안에 원리금 5천만 원이라도 갚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오겠대요라고 말했다. 나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2주? 5천만 원?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내가 평생 모은 돈이 2억이야. 그걸 다 털어도 모자라잖아.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민수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도 죽고 싶어요. 라며 바닥에 엎드렸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다. 아들을 때리고 싶었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앉아 있었다. 민수는 계속 울었고 아내도 울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돈을 주면 우리 노후는 끝이다. 하지만 주지 않으면 아들은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손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며느리는 이혼하자는데. 새벽 3시쯤 나는 결심했다. 알았어. 돈을 줄게. 아내는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여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 민수는 내 발을 붙잡고 울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나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다. 당장 집에 가서 애들이랑 마누라한테 사과해. 그리고 도박은 절대 다시 하지 마.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내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갔다. 평생 모은 돈을 찾기 위해서였다. 창구 직원은 내가 2억 원을 한꺼번에 인출한다고 하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직원은 여러 번 확인을 했고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텅 비었다. 돈을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 손에 든 가방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이게 내 인생이었다. 35년을 일하고 주말도 없이 악착같이 모은 돈.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외식도 하고 아내와 여행도 가려고 아껴둔 돈. 그게 이제 아들의 빚을 갚는 데 쓰인다. 민수에게 돈을 전해주면서 나는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도박 손대지 마. 만약 또 하면 그땐 진짜 너를 자식으로 안 볼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돌아섰다. 하지만 다른 큰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일 뒤 민수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제가 또 나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쳤다. 뭐? 또 뭐?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는 은행 빚만 갚았어요. 근데 대부업체에서 이자가 계속 붙어서 나는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숨이 막혔다. 배신감이었다. 아들이 나를 속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다. 나는 곧바로 민수의 집으로 달려갔다. 집안은 청소를 하지 않아 엉망이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민수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톱은 물어뜯은 흔적이 있었다. 나는 민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이게 내 아들인가? 내가 키운 자식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이라니. 민수야. 나는 조용히 불렀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 저 정말 못 살겠어요. 매일 밤 전화가 와요. 문자가 수백 통씩 와요. 회사에도 찾아온대요. 애들 학교에도 찾아온대요. 나는 민수 옆에 앉았다. 때리고 싶었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얼마야? 대부업체 빚이 얼마야?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천만 원이요. 이자까지 합치면 7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7천만 원. 나는 이미 2억을 줬다. 그런데 또 7천만 원?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너 이제 정말 끝이야. 나도 더 이상 줄 돈이 없어. 집을 팔아야 해. 우리 집을 팔아야 한다고. 민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20년을 살아온 집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방법이 없어. 민수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대. 그놈들이 집까지 찾아온다면 우리도 위험해. 아내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잘못이 뭐야?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해? 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긴 걸까? 며칠 뒤였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물었다. 누구세요? 한 남자가 말했다. 김민수 시아버님 되시죠? 잠깐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대부업체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무슨 일이신데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문 열고 얘기하시죠. 이웃들 보기 안 좋잖아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2 남자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열어 종이를 꺼냈다. 김민수 씨가 저희한테 5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근데 석 달째 이자도 안 갚고 있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그래서 보증인이신 아버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보증인?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보증을 섰나요?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내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닌데요. 남자는 웃었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고요. 여기 도장 찍혀 있으니까 책임지셔야죠. 아내는 옆에서 벌벌 떨며 말했다. 저희 남편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다른 남자가 말했다. 아주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돈만 받으면 조용히 갈게요. 나는 서류를 자세히 봤다. 도장은 분명 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3달 전 민수가 집에 왔을 때였다. 아버지, 은행 서류 좀 확인해 주세요라며 종이 몇 장을 내밀었다. 나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줬다. 그게 보증서였던 거다. 이건 사기예요. 제 아들이 저를 속인 거예요. 내가 소리치자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 문제고요. 저희는 돈만 받으면 됩니다. 언제까지 갚으실 건가요?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제가 당장 가진 자금이 없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현재 대출이 집 담보로 나온 건 아시죠? 나는 숨이 막혔다. 집은 안 돼요. 이건 저희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에요. 남자는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5천만 원 갚으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이 집을 담보로 압류를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2 남자는 냉정하게 말한 후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내는 내 옆에서 울고 있었다. 여보, 이제 어떡해? 정말 집을 팔아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할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없어. 그날 밤 나는 작은 딸 지혜에게 전화를 했다. 지혜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회사에 다니며 혼자 살고 있었다. 지혜야, 아빠야. 지혜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나는 목이 메었다. 지혜야, 아빠가 미안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한참 뒤 지혜가 물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민수의 일을 전부 말했다. 도박, 빚, 대부업체, 보증. 지혜는 듣고만 있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오빠가 그런 짓을 했어요?
미안해, 지혜야. 아빠가 너한테도 피해를 주게 됐네. 지혜는 한참 말이 없다가 말했다. 아빠, 엄마는 괜찮으세요? 나는 옆에서 우는 아내를 보며 말했다. 엄마는 많이 힘들어해. 지혜는 조용히 말했다. 알았어요, 아빠. 주말에 집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공원에는 노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평온하게 늙어가고 싶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가끔 벤치에 앉아 쉬고 석양을 보며 미소 짓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미래는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갔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 남자가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말했다. 집을 팔려고요. 남자는 컴퓨터를 켜며 물었다. 어느 아파트신데요? 나는 주소를 알려줬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물을 검색했다. 요즘 이 단지는 시세가 좀 내려갔어요. 작년에 비해 5천만 원 정도 떨어졌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남자는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1억 5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1억 5천만 원. 내가 20년 전에 산 가격이었다. 그동안 올랐던 가격은 다 사라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금매로 내놓아 주세요. 남자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여기 사인하시고 사진 좀 찍어야 하는데 언제 방문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다. 집을 팔기로 했어.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월세를 얻어야 할 것 같았다. 20평대 작은 집. 그것도 외곽에 있는 낡은 빌라. 평생을 일해서 결국 돌아온 곳이 거기였다. 주말에 지혜가 찾아왔다. 지혜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를 껴안았다. 엄마, 괜찮아요? 아내는 지혜 품에 안겨 울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혜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빠, 오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모르겠어. 전화도 안 받아.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오빠한테 한번 연락해 볼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이제 내 오빠 생각하기도 싫어. 지혜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빠, 이거라도 쓰세요. 나는 봉투를 열어봤다.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지혜야, 이건 지혜는 손을 저었다. 제가 모아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눈물이 났다. 딸이 이렇게 효도를 하는데 아들은 나를 배신했다. 세상이 뒤집힌 기분이었다. 지혜야, 고맙다. 아빠가 꼭 갚을게.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갚을 생각 마시고 그냥 쓰세요. 그날 저녁 우리 세 식구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숟가락 소리만 거실에 울렸다. 밥맛이 없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식탁을 보며 생각했다. 이 식탁에서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던 날들이,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던 날, 지혜가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서 좋아하던 날, 그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아득히 멀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갔다. 지혜는 잠자리에 들었고 나와 아내는 거실에 남아 있었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너무 믿었던 거? 돈을 너무 쉽게 준 거? 아니면 처음부터 더 엄하게 키우지 못한 거? 새벽 2시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텃밭으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흙냄새가 났다. 고추며 토마토며 상추들이 달빛 아래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흙을 만졌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부서졌다. 평생을 일했던 내 인생도 이렇게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뭐야?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저 지금 집 앞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뭐하러 왔어?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요, 아버지.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나는 텃밭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다.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다. 얼굴은 더 야위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다. 민수는 나를 보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민수를 내려다봤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다. 이게 내 아들이다. 내가 키운 자식이다. 일어나. 내가 말하자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버지. 나는 민수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한 잔 건넸다. 민수는 물을 마시며 말했다. 아버지, 저 정말 죽고 싶었어요. 매일 밤 한강에 가서 물만 쳐다봤어요. 뛰어내릴까 생각했어요. 근데 애들 생각이 나서 나는 민수를 보며 말했다. 민수야, 아빠도 힘들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 집을 팔아야 해. 평생 모은 돈도 다 없어졌어. 이제 내 엄마랑 월세방에서 살아야 해. 그런데 너는 뭐 하고 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해. 아빠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 내 인생이야. 내가 책임져. 민수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섰다. 아버지, 제가 다 해결할게요. 더 이상 패 끼치지 않을게요. 민수는 문을 나가며 뒤돌아봤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나는 다시 혼자 남았다. 아침이 밝았다.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한다. 20년을 살았던 이 집을, 손주들이 뛰어놀던 이 거실을, 텃밭에서 딴 채소로 밥을 먹던 이 식탁을, 모든 게 추억이 될 것이다.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였다. 여보, 미안해.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나는 아내를 안았다. 마른 어깨가 느껴졌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 남들은 은퇴하고 노후를 준비할 나이에 동반자와 함께 새로 시작해야 했다. 새벽녘에 나는 잠에서 깼다. 제대로 잠을 잔 건지도 모르겠다. 눈만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6시쯤 아내가 일어났다. 아내는 부엌으로 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잠 못 잤어? 내가 묻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아 덥수룩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고 면도를 했다. 9시에 은행 문이 열리고 나는 창구 앞에 앉았다.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통장을 내밀었다. 여기 있는 돈을 전액 인출하려고요. 직원은 통장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1억 5천만 원 전액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쳤다.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는 아니시죠? 이렇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시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기는 아니고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다. 여기 서명해 주시고 인감 도장 찍어 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서명을 하는데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도장 하나로 내 인생 20년이 사라지는 거였다. 평생 모은 돈,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 손주들에게 물려주려던 돈, 모두 아들의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거였다. 직원은 돈을 세기 시작했다. 100만 원씩 묶음으로 센 돈이 창구에 쌓였다. 1억 5천만 원. 숫자로 보면 컸지만 실물로 보니 그리 많아 보이지도 않았다. 이게 내 인생이었다.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말했다. 나는 돈을 가방에 넣었다. 무거웠다. 은행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걸으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대부업체 사람들은 계속 협박했고 민수는 무너져 있었고 손주들은 어렸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다. 그게 아버지인 내 몫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문을 열어줬다. 다 찾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아내는 가방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였다. 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해. 아내는 내 품에 안겨 울었다. 여보,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야. 돈 다 찾았어. 지금 어디야?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집에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나와. 우리 집 앞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1시간 뒤 민수가 도착했다. 얼굴은 더 야위었고 눈은 푹 꺼져 있었다. 민수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나는 가방을 열어 돈을 꺼냈다. 여기 7천만 원이야. 아빠가 직접 대부업체 가서 사채 갚을 거야. 나는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1,000만 원. 당분간 생활비로 써. 애들 학원비랑 생활비 충당해.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으려 했다. 나는 민수를 붙잡았다. 일어나. 사람들 본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웃들이 지나가며 쳐다봤다. 민수는 일어서서 돈을 꼭 안았다. 나는 다시 가방에서 7천만 원을 꺼냈다. 아빠가 직접 대부업체 가서 갚을 거야. 너는 은행 빚이나 제대로 정리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었다.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돌아섰다. 이제 가봐.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아빠도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민수는 네, 아버지라고 대답하고 떠났다. 아내가 나와서 내 옆에 앉았다. 다 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끝났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야.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야지. 다음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손님 계약금 들어왔습니다. 1달 뒤에 잔금 치르시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이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1달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아내와 함께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했다. 20년 동안 세월의 흔적은 너무 많았고 정리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집은 거의 비워졌다. 가구들도 대부분 처분했다. 새 집이 좁아서 큰 가구는 가져갈 수 없었다. 소파, 식탁, 옷장 모두 중고로 팔았다. 싼값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텅 빈 거실을 보니 서글펐다. 20년 동안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 모두 추억이 됐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은행 빚 다 정리했습니다. 나는 그래, 잘했다고만 말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대부업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빠가 직접 가서 갚을 거야. 내가 또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민수는 말이 없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리고 생활비는 잘 쓰고 있어? 민수는 네, 아버지. 애들 학원비 냈고 마누라한테도 생활비 줬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래. 그럼 됐어. 이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민수는 짧은 대답 후 통화를 끊었다. 아내가 물었다. 민수 전화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 빚은 정리했대. 아내는 쓴웃음을 지었다. 빚은 정리됐지만 우리가 잃은 건 너무 많았다. 집, 돈, 평온한 노후,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믿음. 다음 날 나는 대부업체로 향했다. 7천만 원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 문을 열었다.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보였다. 우리 집에 왔던 그 사람이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나는 가방을 열어 현금을 꺼냈다. 여기 7천만 원입니다. 제 아들 빚 전부 갚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남자는 돈을 세며 웃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영수증 드릴게요.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7천만 원이면 아내와 여행도 가고 손주들 학원비도 대주고 병원비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은 사라졌다. 아들의 도박 빚으로. 딸 지혜가 주말에 찾아왔다. 지혜는 집을 둘러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아빠, 여기 텅 비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음 주면 새 집으로 가야 해. 지혜는 짐 정리를 도와줬다. 박스를 나르고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도 했다. 아빠, 새 집은 어때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좁아. 하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괜찮아. 지혜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아빠, 이거 보태 쓰세요. 봉투 안에는 3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지혜야, 이건 지혜는 손을 저었다. 제가 보너스 받은 거예요. 아빠, 엄마 쓰세요. 나는 눈물이 났다. 딸은 이렇게 효도하는데 아들은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지혜야, 고맙다. 아빠가 꼭 갚을게.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갚을 생각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빈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잤다. 마지막 밤이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 새벽에 눈을 떴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공원을 내려다봤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이사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다. 짐꾼들이 남은 짐을 실었다. 많지 않았다. 박스 몇 개와 작은 가전제품들. 그게 우리가 가져갈 전부였다. 마지막으로 집 열쇠를 확인했다. 모든 문을 잠그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렸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 번 더 뒤돌아봤다. 안녕.
작게 인사했다. 20년 동안 고마웠다고.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아내도 울고 있었다. 우리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이웃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트럭을 타고 새 집으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익숙한 거리, 자주 가던 마트, 단골 식당, 모두 이제 추억이 될 것이었다. 새 동네는 낯설었다. 좁은 골목, 오래된 건물, 낯선 사람들. 새 집 앞에 도착했다. 3층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다. 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나타났다.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짐을 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간이 좁아서 박스를 다 풀 수 없었다. 결국 몇 개는 쌓아두기로 했다. 좁은 방 구석을 차지하는 박스들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다. 저녁이 되자 근처 슈퍼에서 라면을 사왔다. 첫날 저녁은 라면이었다.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다. 김치를 곁들여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입맛이 없었다. 밤이 깊었다. 옆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에서는 발소리가 들렸다. 방음이 전혀 안 됐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정말 살 수 있을까?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 우리 꼭 해낼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도 확신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게 진짜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65의 나이에 월세방에서 시작하는 삶. 평생 모은 돈 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하지만 살아야 했다. 월세방에서의 생활이 2달째 접어들었다. 좁은 공간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편한 건 아니었다. 매일 아침 3층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찼고 옆집 소음은 여전히 신경 쓰였다. 하지만 참고 살아야 했다. 아내는 요즘 말수가 더 줄었다. 예전에는 그래도 아침에 잘 잤어? 그 정도는 물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방 안에 들어가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하루를 보냈다. 민수와는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다. 생활비 1,000만 원을 준 뒤로 전화 한 통 없었다.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솔직히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들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들어 있었다.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다. 나는 봉투를 뜯어봤다. 대출 연체 통지서였다. 고객님의 대출금 상환이 2달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실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직접 받은 적이 없었다. 손이 떨렸다. 설마 민수가 또? 나는 서둘러 은행으로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은 내 정보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고객님께서 3달 전에 3,000만 원을 대출받으셨습니다. 현재 2달째 상환이 연체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3달 전? 나는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3달 전이면 이사 오기 직전이었다.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말했다. 여기 서류에 고객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고요. 또다시였다. 민수가 또다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나는 숨이 막혔다.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수 그 자식이
집까지 팔아서 도와줬는데, 생활비까지 줬는데, 또 이런 짓을.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또 빚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3천만 원이야. 석 달 전에 받았대.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 자식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나 봐. 나는 곧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10번을 걸었지만 민수는 끝까지 받지 않았다. 나는 문자를 보냈다. 당장 전화해.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 1시간쯤 지나서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금은 전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연락할 수 없는 상황? 도대체 무슨 상황이길래 전화 한 통 못 받나?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직원은 서류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내 도장이 찍혀 있었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이 제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고객님 책임입니다. 나는 서류를 자세히 봤다. 도장은 분명 내 것처럼 보였다. 석 달 전, 그때 민수가 집에 왔었다. 대부업체 사람들 때문에 겁에 질려서 그때 뭔가 서류를 보여주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것 같았다.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찍어줬다. 그게 대출 서류였던 거다. 명의 도용이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말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경찰에 신고하면 민수는 사기죄로 잡혀갈 것이었다. 손주들은? 며느리는?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망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멍하니 걸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수가 또 나를 배신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민수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며느리가 받았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다. 새아가, 민수 어디 있어? 며느리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집에 거의 안 들어와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새아가, 생활비는 잘 받고 있어?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처음에는 받았는데 한 달 전부터는 안 줘요. 아버님이 주신 돈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몰라요. 민수 씨가 말을 안 해요. 가슴이 답답했다. 1,000만 원을 생활비로 줬는데 며느리는 못 받았다는 거였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지? 알았어. 민수 보면 나한테 당장 전화하라고 해. 전화를 끊고 나는 주먹을 쥐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수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나는 매일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다. 혹시나 민수가 전화할까봐.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러던 주말 딸 지혜가 집에 찾아왔다. 지혜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아빠,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사진 속에는 민수가 있었다.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카지노 안이었다. 민수는 웃고 있었고 손에는 칩을 쥐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야? 지혜는 조용히 말했다. 일주일 전이요. 오빠 친구가 SNS에 올린 거예요. 제 친구가 보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일주일 전 내가 은행에서 연체 통지서를 받고 민수에게 전화했던 그 시기. 민수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다. 내 명의로 빌린 3천만 원으로. 그리고 내가 준 생활비 1,000만 원으로. 이 자식이 또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숨이 막혔다. 아내가 사진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다. 저 미친 자식이 우리 집 팔아준 돈으로 또 도박을 해. 아내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나는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다. 여보, 정신 차려. 지혜도 놀라서 어머니를 부채질했다. 한참 뒤 아내가 정신을 차렸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그 애 신경 쓰지 말아요. 그 애는 이미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아내를 안았다. 알았어. 이제 정말 끝이야. 아내는 내 품에 안겨 울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해?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경찰에 신고하세요. 오빠는 도와줄 수 없어요. 계속 이러다간 아빠, 엄마까지 다 망가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쉽지 않았다. 내 손으로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겁였다. 마치 천근만근 추를 달고 걷는 기분이었다. 경찰서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갈까 말까? 그냥 돌아갈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대출 연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압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그리고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갔다. 민원실에는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명예도용으로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꺼내며 물었다. 누가 고객님 명의를 도용했습니까?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경찰관이 다시 물었다. 선생님?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제 아들입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드님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이야기를 했다. 도박, 집 한 것, 사채 갚은 것, 생활비 준 것, 그리고 또다시 명의를 도용한 것.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이야기를 마치자 경찰관은 말했다. 일단 진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나는 가방에서 은행 서류를 꺼냈다. 대출 계약서, 연체 통지서, 사채 영수증, 지혜가 보여준 카지노 사진. 모든 것이 증거였다. 진술서를 작성하는 내내 손이 떨렸다. 펜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게 내가 아들에게 할 마지막 일이 될 것 같았다. 진술서를 제출하고 경찰서를 나왔다. 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신고했어.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우리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도 모르겠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경찰관이었다. 고객님, 저희가 아드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내일 출석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나는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했다. 저녁이 됐다. 아내가 라면을 끓였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다. 라면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기계적으로 젓가락을 움직였다. 밤이 깊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민수 생각이 났다. 어렸을 때 민수, 아버지라고 처음 불렀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 손을 꼭 잡던 작은 손,
대학 합격하고 기뻐하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갔다. 새벽 2시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출석하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신고 취하해 주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민수야, 이제 늦었어. 아빠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민수는 울부짖었다. 아버지, 제발요. 저 전과자 되면 회사도 잘리고 가족도 다 떠나갈 거예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놈아,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왜 또 도박을 했어? 왜 또 내 명의를 도용했어? 내가 준 생활비는 어디로 갔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말했다. 민수야, 이제 내가 책임져. 내가 한 일의 대가를 치러. 그게 어른이야. 민수는 아버지라고만 말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내가 옆에서 깨어 있었다. 여보, 민수 전화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용서해달래.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는 우리도 놓아줘야 해. 맞는 말이었다. 이제는 놓아줘야 했다. 민수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다. 아침이 됐다. 오늘 민수가 경찰서에 갈 것이었다. 나는 가지 않기로 했다. 차마 그 모습을 볼 용기가 없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오후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아드님이 출석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수가 경찰서에 출석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고객님, 아드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나는 전화를 받으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멍한 기분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했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울거나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는 것 같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나는 걱정이 됐지만 뭐라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님, 민수 씨가 집에 안 들어와요. 경찰서 다녀온 뒤로 짐 싸서 나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들도 아빠 어디 갔냐고 계속 물어보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세아가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이렇게 됐어.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에요, 아버님. 민수 씨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가슴이 아팠다. 손주들,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 주말에 데리고 와. 며느리는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아내는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다. 손주들이 온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주말에 며느리가 데리고 온대.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손주들 얼마나 힘들까. 주말이 됐다. 며느리가 손주 둘을 데리고 왔다. 초등학교 3학년인 준호와 1학년인 서연이었다. 아이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아이들을 안았다. 눈물이 났다. 준호야, 서연아. 잘 지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근데 아빠는 어디 갔어요?
집에 안 와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서연이도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엄마가 집이 작아졌다고 했어요. 아내가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다. 그래, 할머니 집이 좀 작아졌어. 근데 괜찮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내는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나를 따로 불렀다. 아버님,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며느리를 보았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 이혼하려고 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었다. 세아가 마음 이해해. 많이 힘들었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 씨가 집에 돈도 안 갖다 주고 애들도 안 챙기고 도박만 했어요. 저는 혼자서 애들 키우고 일하고 정말 지쳤어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 많았어. 이혼하더라도 나는 이해할게.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점심을 먹으며 손주들은 제잘거렸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서연이가 말했다. 준호는 할아버지, 저 이번에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라며 자랑했다. 나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슬픔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좁은 거실에서 놀았다. 준호는 가져온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고 서연이는 색칠 공부를 했다. 나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민수 씨가 만약 연락하면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혼 서류에 사인해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전화마. 오후가 되자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현관문 앞에서 준호가 물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나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그럼, 언제든지 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서연이도 할머니를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꼭 안았다.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서연이 준호 건강하게 잘 지내. 문이 닫히고 나서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여보,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야? 왜 저런 고생을 해야 해? 나도 눈물이 났다.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그래.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주들 생각만 났다. 순수한 눈빛, 천진난만한 웃음.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상처를 받게 될까? 아버지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충격을 받을까? 일주일 뒤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 민수가 기소됐다는 통보였다.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였다. 재판은 한 달 뒤에 열린다고 했다. 나는 재판에 가지 않기로 했다. 차마 법정에서 아들을 볼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민수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님, 혹시 탄원서를 써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드님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용서했다는 내용이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저는 탄원서 쓰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한 듯 말했다. 하지만 아버님, 그래도 아드님인데요. 나는 아들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다. 탄원서 안 써주기로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수가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해.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아내도 동의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봐줄 때가 지났어. 한 달이 흘렀다. 재판날이었다. 나는 가지 않았지만 딸 지혜가 방청석에 갔다.
저녁에 지혜가 전화를 했다. 아빠, 오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 감옥에는 안 가지만 2년 동안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래, 알았어라고만 말했다. 지혜가 말했다. 오빠가 법정에서 아버지 찾았어요. 왜 안 왔냐고. 그리고 울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혜가 계속 말했다. 아빠, 그래도 오빠는 가족이잖아요.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거죠?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혜야, 아빠도 모르겠어. 지금은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워서.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거리는 조용했다. 가로등만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 뒤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다.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다. 민수의 필체였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민수입니다.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리지 못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빼앗고 집까지 팔게 만들고 명의까지 도용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마누라에게도 미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도박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제대로 된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저는 제 죗값을 제대로 치를 것입니다. 회사는 그만뒀습니다. 이제 일용직이라도 해서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대출금도 제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민수 올림. 편지를 읽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내가 물었다. 무슨 내용이야? 나는 편지를 아내에게 건넸다. 아내도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이 반성은 하고 있네. 아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반성한다는 말은 쉬워. 진짜로 변할지는 두고 봐야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안도됐다. 민수가 도박 치료를 받는다니. 그래도 변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믿을 수는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이 배신당했으니까.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민수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다만 며느리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민수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매달 대출금을 조금씩 갚고 있다고 했다. 며느리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조만간 이혼이 확정될 거라고 했다. 아버지, 제가 애들 키우면서 살게요. 민수 씨가 양육비는 보내준다고 했어요. 나는 그래, 힘들겠지만 손주들 잘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손주들은 가끔 우리를 찾아왔다. 올 때마다 나는 용돈을 조금씩 쥐어줬다. 많지는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준호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라며 인사했고 서연이는 그림을 그려서 선물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빠가 잘못을 저질러서 너희와 헤어졌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준호야, 아빠는 지금 일하느라 바빠. 나중에 보게 될 거야. 그렇게 얼버무렸다. 준호는 내라고만 대답했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생각했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다. 민수는 전과자가 됐고 며느리는 이혼을 준비하고 손주들은 아빠 없이 자라고 우리는 좁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 이 모든 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도 살아야 했다. 아내와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산책을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복지관 프로그램이라도 다녀볼까?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우리는 근처 복지관에 등록했다. 노래 교실과 체조 프로그램이었다. 복지관에 가니 우리 또래의 노인들이 많았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 마음이 나아졌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포기하면 끝이었다. 복지관을 다니면서 아내도 조금씩 밝아졌다. 웃는 날이 많아졌고 밥도 잘 먹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직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갈 힘은 생겼다. 석 달쯤 지났을까?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이번 달 대출금 30만 원 갚았습니다.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민수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가 정말 변하고 있는 걸까? 아직은 믿을 수 없었지만 희망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민수가 대출금 갚기 시작했대. 아내는 그래? 라고만 말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에는 약간의 안도감이 보였다. 우리는 여전히 좁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다. 여전히 옆집 소음이 들렸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다. 이게 우리의 삶이었다. 가끔 예전 아파트가 그리웠다. 넓은 거실, 밝은 베란다, 작은 텃밭.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밤에 창밖을 보면 별이 보였다. 좁은 골목 사이로 보이는 하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별은 그 자리에 있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다. 흔들려도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삶.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이겨내자.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힘들지만 계속 살아갈 거라는 것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